세자는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냐? 세자를 뒤주에 가두거라! 저 아이 목소리를 들으면 밥맛이 떨어진다. 제 아들 사도세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가 왜 아들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조입니다. 조선의 21번째 임금이자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 왕위를 지킨 군주입니다. 제위 52년, 향년 83세. 숫자만 보면 더없이 번성한 생애처럼 보일 것입니다. 탕평책으로 당쟁을 다스리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짐을 덜었으며 학문을 숭상하고 검소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르네상스를 열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역사책은 저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씻는 왕이었습니다. 싫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귀가 더러워진 것 같아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더러운 물을 제 아들이 사는 처소 쪽으로 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군의 민낯입니다. 역사책이 빠뜨린 페이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마 제가 태어난 곳부터가 맞을 것입니다. 저는 숙종대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허나 어머니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무술이 출신의 후궁, 숙빈 최씨였습니다. 무술이란 궁중에서 물 깃고 청소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궁녀를 말합니다. 왕의 아들이 돼 그 어미가 무술이라는 것, 이것이 제 평생을 따라다닌 그림자였습니다. 왕자 시절 저를 바라보는 신하들의 눈빛에는 늘 미묘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중인지 경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불쾌한 중간 어딘가의 시선이었습니다. 언제 독이 든 음식이 들어올지,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 모르는 나날이었습니다. 제위 초반 10여 년 저는 실제로 나라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탕평의 기치를 내걸고 노론소론을 모두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피냄새가 났고 저는 매일 아침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속에서 결벽은 저를 지켜주는 갑옷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고 정돈된 마음으로 정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벽이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신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이의 말투가 귀에 거슬리면 그 소리가 귀 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불쾌한 소리가 귓바퀴에 눌어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귀를 씻었습니다. 물이 귓바퀴를 타고 흘러내리면 그제야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에 이를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하는 일에 이상하다 말할 신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행위가 점점 하나의 이름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세자. 제 아들 이선. 훗날 사도세자라 불리게 될 그 아이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저는 어느새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목소리를 들으면 밥맛이 떨어진다. 제가 실제로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인지 아니면 속으로만 삼킨 것인지 이제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하지만 그 감각만은 또렷합니다. 세자가 문안 인사를 올리러 들어오면 제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이미 몸이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허나 몸은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감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세자가 태어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선이 태어난 것은 제가 42 되던 해였습니다. 1735년의 일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효장세자가 있었으나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실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선이 태어났을 때 제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온 나라의 기대를 얹었습니다. 아니, 제 평생의 기대를 얹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저는 세자가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히고 예를 가르치고 왕세자로서의 품위를 익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책상 앞에 앉히면 금세 딴 곳을 바라봤습니다. 글보다 활이 좋다고 했고 예법보다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크면 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10살이 넘어서도 학문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연에서 신하들 앞에 세자를 세우면 그 아이는 버벅거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려 하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굳은 얼굴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저리 못하는가? 왜 저리 겁을 먹는가? 왜 나를 저리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 분노를 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또 결벽에 기댔습니다. 세자가 문안을 오는 날이면 저는 그 전날 밤부터 예민해졌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제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무언가가 올라왔고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왕이 된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감정에 끌려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자 앞에서만은 그것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세자와 관련된 보고를 올릴 때 말을 고르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부풀려 전했고 나쁜 소식은 가급적 늦게 올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불쾌했습니다. 임금을 상대로 말을 가리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동으로 표정이 굳었고 그 굳은 표정을 들킬 때마다 더 불편해졌습니다. 귀를 씻는 행위가 세자와 연결된 것은 세자가 15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세자의 처소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저는 귀 안이 묵직하게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쾌한 말이 귀 속에 고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씻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에 관한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종종 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를 들은 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중에는 세자가 같은 궁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동쪽 전각에 있다는 것을 알면 저는 서쪽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세자가 문안 인사를 올리러 온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해경궁이 나중에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자가 아버지 앞에만 서면 온몸이 굳어버렸다고. 입이 열리지 않아 아는 것도 모른다고 했다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처음에는 세자의 나약함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아이는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궁 안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세자를 모시는 나인들은 눈치를 보며 임금의 동태를 먼저 살폈습니다. 세자에게 충성을 다하면 임금의 눈밖에 날 수 있었고 임금 편에 서면 세자에게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궁인들은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타기가 계속될수록 세자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자의 처소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굳이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먹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왕이 관심을 거두면 신하들도 관심을 거둡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불쾌한 감각을 더는 견디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 씻은 물의 방향이 정해지던 그날이 왔습니다. 그 물을 동궁 쪽으로 버려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침전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내관이 대야를 든 채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승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알면서도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한 명령은 두 번 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내관은 결국 몸을 돌렸습니다. 대야 안에 담긴 물이 출렁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밤 세자의 처소에서 또 소란이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보고를 듣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뜨겁고 탁한 무언가였습니다. 보고를 올린 신하가 물러나자마자 저는 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귀를 씻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는가? 이 더러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명령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이 일을 야사로 분류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실제했다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귀를 씻은 물을 아들이 사는 방향으로 버리게 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관이 대야를 들고 동쪽 행각을 향해 걷는 것을 저는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무언가가 해소될 것 같았습니다. 그 더럽고 탁한 감각이 세자에게로 흘러가 저를 떠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관이 마당 끝에서 대야를 기울이는 것을 본 뒤에도 저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씻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느낌을 저는 곧 눌러버렸습니다. 세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궁 안의 모든 이가 알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해경궁의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이즈음부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증세가 생겼습니다. 옷을 갖다 대면 몸이 굳고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의대증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입기까지 수십 벌을 불태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인들이 옷을 들고 들어갔다가 세자의 손에 죽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귀를 씻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릴지 압니다. 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귀를 씻고 있었다는 것이.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세자의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세자가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옷 한 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심을 분노로 전환했고 그 분노를 또 결벽으로 눌렀습니다. 허나 결벽으로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내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분명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는 몰랐지만 그 감각은 제 결벽이 만들어낸 의식들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씻겨나가지 않는 얼룩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20 중반을 넘어서면서 저는 그를 거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안 인사도 점점 형식이 되었습니다. 세자가 들어오면 저는 짧게 받고 내보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세자도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세자가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를 하려면 몇 날 며칠을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귀를 더럽히는 말이 될까봐 입을 열지 못했다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귀를 씻게 만든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더러움이라는 것을. 아이는 그것을 알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알미 그 아이의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냈을지 저는 그때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궁 쪽으로 버려진 물은 마당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흙이 그것을 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 비밀은 없었습니다. 내관의 발걸음 하나, 대야가 기울어지는 방향 하나까지 모두 전해졌습니다. 세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그 아이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흔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결벽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 마음이 정돈되고 정돈된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씻어내려 한 것은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깔린 두려움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두려움. 그것이 제 결벽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가장 크게 향한 곳이 하필 제 아들이었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라. 그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제 입으로 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이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세자는 그 자리에서 맨발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세 손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비를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 것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 하나로 이날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루는 수십 년이 쌓여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모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그 직전 몇 해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세자의 상태는 제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대증은 깊어졌고 세자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궁 안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자의 손에 죽은 나인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묵살하거나 덮었습니다. 임금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밖으로 나가면 조정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덮을수록 골맞습니다. 세자가 궁 밖을 무단으로 나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평양까지 내려갔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세자의 행동은 더 이상 개인의 기행이 아니라 왕실의 치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소론과 노론 모두 세자를 둘러싼 정치적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세자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나뉘었고 그 사이에서 세자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미뤘습니다. 왕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저는 또 다른 조건을 붙였습니다.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이번만 넘기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경원이라는 자가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적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정 전체에 퍼졌습니다. 더 이상 덮을 수 없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저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가 휘령전 앞에 엎드렸을 때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자결을 명했습니다. 세자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2번 명했습니다. 세자는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3번 명했습니다. 세자는 땅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주가 들어왔습니다. 뒤주는 쌀을 담는 나무 괴짝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명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발이었는지 지금도 분명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주가 마당에 놓였을 때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명령이었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 8일 동안 저는 정사를 보았습니다.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뒤주가 있는 마당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하 중 누군가가 세자를 살려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해경궁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물러나게 했습니다. 뜨거운 한여름이었습니다. 뒤주 안의 온도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윤 5월 21일 세자가 숨을 거뒀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그렇게 맑았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생각할 쌓아 슬플도. 생각하면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 시호를 정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묻는다면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후회한다는 것은 임금이 틀렸다는 것이고 임금이 틀렸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눌렀습니다. 또 덮었습니다. 세자가 죽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뒤주가 있던 자리를 다시 밟지 않았습니다. 창경궁의 그 마당을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결벽이 있는 사람답게 그 장소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 눈에 담으면 안 되는 것. 저는 그렇게 그 죽음을 제 결벽의 체계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꿈을 꿨습니다. 뙤약볕 아래 마당에서 무언가가 저를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저는 물을 찾았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귀를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감각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때도 그 이후로도 결코 죄책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천사.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살아있는 동안 입 밖에 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위 말년 저는 매일 아침 손을 씻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물을 가져오게 했고 예전과 다름없이 귀를 닦았습니다. 의식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씻고 난 뒤에 그 가벼움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려도 저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무엇인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저는 그 아이의 아들, 즉 세손을 거두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이었습니다. 세손은 총명했습니다. 학문을 좋아했고 예법을 익혔으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세손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특함과 안도감이 섞인 그 감정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주지 못한 것을 손자에게 주려 했습니다. 세손의 교육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세손이 글을 읽으면 칭찬했습니다. 세손이 예를 갖추면 흡족해했습니다. 세자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얼굴을 세손 앞에서는 꺼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이 세손을 총애한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애의 절반은 세손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뒤주 안에서 사라진 그 아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1764년 저는 사도세자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의 신분을 사후에 바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손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은 아들을 어떻게든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없으니 문서로라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임금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사과였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조선의 궁중이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해지지 않는 것들이 말해지는 것들보다 훨씬 많은 곳. 재위 말년으로 갈수록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80이 넘은 몸이 수십 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뒤주가 있던 그 마당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뙤약볕, 엎드린 등, 닫히는 뚜껑. 저는 그럴 때마다 몸을 일으켜 물을 찾았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울수록 좋았습니다. 차가운 감각이 그 장면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조선왕조실록은 영조 말년의 기록에서 임금이 종종 사도세자를 언급했다고 전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가까운 내관들 앞에서 중얼거리듯 했다고 합니다. 세자가 꿈에 나왔다고. 무슨 말을 하던가 하고 물으면 내관들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꿈속의 세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봄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원망이라면 맞서거나 씻어낼 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바라봄은 어디에도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1776년 저는 83세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의 왕 중 가장 오래 산 임금이었습니다. 재위 52년, 탕평, 균역, 준천. 역사는 저를 치세의 왕으로 기록합니다. 틀린 기록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씻는 왕이었습니다. 싫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물로 귀를 닦았고 그 물을 아들이 사는 방향으로 버리게 했습니다. 평생 결벽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했지만 끝내 통제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그 감각. 그것을 저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결벽이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더러운 것을 씻어냈습니다. 먼지를 씻고 소리를 씻고
불쾌한 감정을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씻어야 할 것은 씻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은 것, 그 아이의 마지막 8일 동안 그 마당 쪽으로 단 한 발짝도 걷지 않은 것, 그것은 아무리 많은 물로도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뒤 가장 먼저 아버지의 복권을 추진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높이고 훗날 왕으로 추존했습니다. 제가 죽인 아들을 제 손자가 다시 세운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손의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눈빛을, 제가 아들에게 한 번도 주지 못한 그것을 손자는 아버지에게 끝까지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이 가장 잘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저는 물을 참 많이도 썼습니다. 손을 씻고 귀를 씻고 대야를 들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모든 물이 모였다면 꽤 깊은 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으로도 씻겨나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더러움은 물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에 있지 않고 귀에 있지 않습니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깊이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어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한계였습니다. 저는 영조였습니다. 조선의 21번째 임금, 결벽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결벽으로 아들을 잃고 결벽으로 긴 생을 버텨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충분히 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